민주당 이야기도 좀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부분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야권 강경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건 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기 단축 개헌. 일단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부분은 민주당이 처해 있는 정치적 환경을 돌파하려고 하는 고도의 저는 정치 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탄핵이라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몰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설사 탄핵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또 기각당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한 방안을 가자.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정치적인 테러를 열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당신이 용단을 내려서 임기를 단축시키면 우리는 정치적인 용서는 해줄게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아까 지금 취하고 있는 방식에서 고도수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11월 15일과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정교사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이 결과가 지금 또 이재명 대표의 엄청난 정치적 도시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만약에 두 재판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탄핵이라는 불투명한 예측이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테러를 열어주고 이 임기를 단축시키면 이재명 대표가 설사 1심에서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고심까지 가서 결정나기는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 기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어서 다음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자. 그런 차원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임기 2년 단축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는 지난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은 이 7공화국 개헌을 주도하라라는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하셨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건 1년 단축입니다. 1년 단축이 해야 지방선거랑 26년 지방선거랑 맞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1년 단축이 합리적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2년 단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 중에서 대선 이렇게 출마가 혹시 3심이 그 전에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 이 1년이면 앞으로 2년 그렇죠. 더 남았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좀 인위적이다. 인위적이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2년을 단축할 경우에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자체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그러니까 4년 중임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맞춘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2년을 단축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지자체장들의 임기를 그러니까 지금 1년을 단축시켜야 돼요. 지자체 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들까지 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치 생명을 1년을 당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광역단체장들,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자신들이 정치적인 임기를 국민들이 위임한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려고 하겠습니까? 혁명적 상황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아까 7공화국 말씀하셨잖아요. 7공화국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단순하게 임기 단축하고 이렇게 텀을 맞추자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 이 제도, 이 권력,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권력의 분산, 또 합리적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지금 더 초점 맞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이 주도하는 그런 식의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아. 그 다음 대통령부터는 내처럼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 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이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제로 갑시다. 그걸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관철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사실 본인이 그걸 하려고 하면 집권 초기에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러면 다음에는 내 임기를 단축하고 그리고 그 개헌의 포인트는 이 지금 텀이 그러니까 임기가 이렇게 엇박자 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는 이 폐를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저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알겠지만 자기는 구정치 세대의 마지막이라고 되고 싶고 그 자기 이후에는 새로운 어떤 정치를 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여의도 저 국회에 있는 이 많은 정치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절망하고 있죠. 나는 야당은 이재명 대표로 똘똘 뭉쳐가지고 일극체제로서 지금 확 힘차게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역시 그것도 그 흔히 말해서 찐명이라 이야기하는 일부에 국한된 부분들이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은 이 자괴감에 또 이 정치인으로서 자기 소명을 못하고 있음에 국민들한테 미안해하고 또 후배들한테도 미안해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쩌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생겼던 우리 이 87 체제 그 6공화국 헌법의 어떤 개정만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신에서 새롭게 나갈 수 있다. 저도 그게 100% 동감해요. 제왕적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와 이게 급속히 변화 발전됐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을 담아내면서 이제 진짜 우리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합시다. 새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를 들면 통일은 막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말까지 놓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정말 끝까지 가고 있다. 우리 정치가. 나락의 끝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탄핵으로 헌장전단이 오면은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와 국민들한테는 나는 정말 이거는 망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되살리심을 위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큼 희생을 해라. 그리고 7공화국 헌법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오랫동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새롭게 나가려는 세력들이 그걸 받아 안고 여야가 함께 그걸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라. 그래 되면 대한민국이 새 출발을 하게 돼 있고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다 국회의원들 보면은 이 눈이 지금 전부 다 총기가 없어지고 이게 이 목적의식이 전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임기 단축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이 부분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2년 단축을 해서 새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텀도 맞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러니까 87 체제의 제6공화 헌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현실과 지금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바꾸는데 이제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이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어드밴티지를 먼저 포기하는 선언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정치적인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본인이 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드밴티지를 먼저 포기 선언을 하면서 우리 이런 것도 바꿉시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한다고 한다면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방구도 안 하거든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그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 뭐 2년기 단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장파 의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뭐랄까요 좀 어필, 본인의 어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다들 친위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딸랑딸랑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성 가지려고 하면 민주당이 이 개헌의 임기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줄이는 거 못지않게 향후 내용이 지금 우리 변화된 사회에 얼마만큼 부합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그 중에서도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줄이는 그런 안을 스스로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미국 대선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어느 정도 결과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네. 왜냐면 1% 초접전이다 그랬기 때문에 네. 의외로 지금 현재 상당히 성부가 좀 빨리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NPR이라고 미국 그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트럼프가 248이고 민주당이 214입니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76개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이거 빨간색은 그 공화당이고 공화당이 리드하고 있는 데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분홍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경합주라고 하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버니아 그리고 지금 경합주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노스캐롤라이나인데 노스캐롤라이나는 벌써 거의 지금 빨간색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스캐롤라이나하고 네. 펜실베니아는 이미 트럼프 승리한 걸로.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애리조나하고 네바다도 지금 다 이 공화당으로 기울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가 되지 않을까. 뭐 아마 트럼프가 지난 2016년대도 300개가 넘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300개 넘는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아마 대선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바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리스도 바로 빠르면 아마 오늘 저녁 안에 아마 이 그러니까 패배를 승복하는 그 연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뭐 초접전 경합주에서도 뭐 1%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 그랬었는데 그 저희 폴리뉴스에서는 우리 그 기획본부장인데 서경선 기자가 쓴 기사에 하루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 예측 불허 초접전 속에서도 경제 아젠다, 이민 아젠다에 앞선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막판 최대 변수가 히든 해리스냐, 싸이 트럼프냐 이랬는데 그 이번에도 러스트벨트에서 싸이 트럼프가 왜냐하면은 처음에 여론조사에서는 러스트벨트에서 해리스가 우세한 걸로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 이게서 역시 싸이 트럼프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서 다시 트럼프가 이 기존에 자기 지지 지역을 되찾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원래 이 지금 그러니까 이 러스트 벨트는 민주당 텃밭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 대선 때 이 그 바이든 당시 트럼프가 사실은 이 지금 퇴락한 그러니까 중산층 지위가 무너졌던 이 지금 일자리를 잃은 백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공세를 하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먹혔던 것인데 4년 뒤에는 바이든 2020년 때는 바이든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걸 선방을 했죠. 사실은 바이든이 원래 펜실버니아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델라웨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러스트 벨트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민심을 조금 제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해리스는 대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캘리포니아 출신이잖아요. 캘리포니아의 그러니까 주 법무부 장관을 했던 엘리트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백인의 노동자들의 민심을 읽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이 지금 일자리를 백인들이 상당히 힘들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결국 지금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우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 차 교수님이 볼 때는 뭐 트럼프 당선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당선은 제가 지난번 그 폴리 칼럼에서도 썼습니다만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헬 미국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헬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국이 그만큼 국가적으로 경제 10대 무역 국가에 올라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당군이를 최고 잘 사는데 왜 그 애도 안 놓고 힘들고 이러느냐는데 사실은 지금 젊은 층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상대적 발탁력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지금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거기도 보면 계층 간의 이 갈등이 그러니까 부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중에 특히 미국의 중산층 구도가 무너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고 인권을 내세우면서 이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름대로 미국이 도와주는데 지금 수백억 달러를 지원했거든요. 그럼 그 돈 갖고 미국 서민들을 도와줬다고 하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이 국경의 장벽을 많이 낮췄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트럼프 때처럼 강하게 되돌려 보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일단은 가면 대도시 위주의 이 지금 이 임시 수용소에 했는데 이 임시 수용소를 받아주는 데가 어디냐면 큰 대도시일 수밖에 없는데 대도시는 진보 진영의 시장들이 지금 그 출신들이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뉴욕이라든지 미시간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LA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임시 주거를 호텔을 빌려서 했는데 그 앞에 난장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국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 내 세금으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의 집권층들이 자신의 국민들을 먹이 살리지 않고 불법에 유명한 사람들 인권 따지면서 그 사람들 퍼주게 하고 있다. 이게 바로 현 미국이야. 이런 미국을 바로잡자는 것이 지금 트럼프잖아요. 나는 대통령 되는 취임하는 순간 불법 이민자들 전부 다 쫓아보낸다. 그리고 장벽 그대로 다 친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대학 학사학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절대 다수가 트럼프를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 감성을 파고드는 이 트럼프의 생각이 사람들한테 먹혀들었다는 거죠. 우리 차재현 교수님은 차재현 TV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폴리뉴스를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미국 대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미국 대선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서 철저한 분석을 해놓고 마지막 결론도 내려놨습니다. 그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훌륭한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 있고요. 하여간에 지금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 그 클린턴 때 바보야 그 문제는 경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 역시 똑같이 트럼프가 그렇죠. 트럼프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미국 그 분들이 양식 있는 분들이 있을 수는 없는 대통령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별무소득이네요. 별무소득이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감성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해리스가 했던 것은 결국 미국인들이 지성에 호소한 것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파시스트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대통령 시절에 채측권에서 보좌했던 켈리 비서실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나치의 히틀러를 공공연하게 찬양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미국의 리더가 다시 된다고 한다면 더 위험한 짓을 할 건데 이건 미국도 망하고 민주주의를 망하는데 여러분 그 덕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은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혹했죠. 그리고 위험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앞서 이야기했던 내가 먹고 살고 힘든데 뭐 그런 걸 따져라는 민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이 바이든이 건강 문제로 도저히 대통령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서 그 교체된 게 100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의 비전이 제시하지 못했다. 어쨌든 대통령은 그 국가를 보유하고 국민들을 먹고 사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그 트럼프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그런 그 성향적인 네거티브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게 도덕 군자 같은 이야기만 했다. 그렇죠.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 후보는 결국 승리할 수 없다. 모든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의 성명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럽니다. 본인의 아젠다죠. 본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명분을 국민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미국 위험하잖아요. 그럼 미국을 지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젠다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살리겠다 이야기했고 그 뒤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 담대한 도전하면서 이 지금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내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왔고 그 이전에는 또 카트 같은 경우는 인권 외교라고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독재하는 나라들한테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미국의 지금 외교의 정책을 확실하게 변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먹혔던 것인데 이번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캠페인 내내 해리스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리스는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유색 인종이잖아요. 흑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이고 특히 여성이잖아요. 여성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대로 헬 아메리카 예. 시대 정신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헬 아메리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 내놓고 네. 트럼프는 나름대로 제시했다. 그게 예. 이제 아까 말하는 그 화이트 워킹 클래스, 예. 예를 들면 백인 노동자 노동자층. 계층, 아까 예. 고졸 이하층에는 예. 그게 먹혔다. 예를 들면은 그런 이야기. 우리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0.73%지만 승리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의 내로남불에 대한 그렇죠. 어떤 불만, 공정과 상식, 비판 예. 이런 부분에 예. 공정과 상식을 다 예. 뺐기 때문에 예. 그 나름대로는 시대 소구력이 정신이 있었죠. 예. 있었다고 예.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어쨌든 트럼프 같이 아까 이 자기 국무장관이 켈리도 이야기했듯이 예. 파시스트, 예. 예를 들면 히틀러를 예. 존경하는 사람, 예. 예. 따르는 사람인데 이 미국과의 우리 이 한미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어떻게 할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사실은 지금 그 트럼프가 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 상당히 위기와 기회가 저는 두 가지 다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위기라는 부분은 일단 뭐랄까요, 김정은이 지금 노리고 있는 통미봉남식의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 지금 이래 지금 핵 이 국면을 아마 돌파하려고 한다. 제가 어제 미국의 소리, 그 VOA의 전문가 대담을 이렇게 쭉 보니까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이 공화당, 민주당의 지금 이 책략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이제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북한의 핵무기는 인정을 하되 더 이상 현상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너가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재를 해제해줄게.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머리에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이런 부분을 시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핵우산을 씌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을 가면 용인할 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골 때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기회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한테 충전을 공략했잖아요. 공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트럼프 푸틴이 어떻게 대응해 줄 거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북러 간의 이 미락, 협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톤이 완화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위기와 기회가 다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복합적인 안보의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국내 정치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예, 한미동맹은 뭐 강화를 여야 모두 이렇게 기대하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 1기를 민주당 정부가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외교적인 자산은 좀 연속되고 개선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트럼프는 협상에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그냥 뒤엎어버렸잖아요. 이게 하노이 회담 때 해버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로지 미국 국익 우선의 원칙에서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뭐 내주고 다 하게 되는 꼴이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됐고 정말 외교를 국익의 중심에 두고 해나가야지 어떤 가치 동맹이다 외교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슴풀이 가다가는 이거는 큰 낭패에 처할 수 있다. 금방 이 위기와 기회를 이야기했는데 위기 측면이 오히려 지금 이제 예견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야 할 거 없이 정부 모두가 제대로 그거 해야 돼. 이걸 하려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이 위기 난간을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가서 국민적 신뢰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 내일 다시 한 번 더 국민 담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